지금부터 집현전 아씨들의 글로벌 리서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발표 순서는 주제 1, 주제 2, 그리고 주제 2를 심화한 메인 주제, 그리고 매진말을 통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1인데요. 성균관대가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옥스퍼드 튜터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성균관대에게 적합한 튜터링 시스템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조사 목표인데요. 우선 튜터링 프로그램의 장점, 즉 상호작용적 협동학습, 능동적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깰 수 있다고 한번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옥스퍼드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한번 따오기로 하였습니다. 옥스퍼드의 튜터링 프로그램의 진행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자연스럽게 내세우는 오래된 전통으로서 교수와 조교가 함께 1대1 혹은 1대2의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부생들에게 있어서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도 튜터링 프로그램의 진행 형식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인데요. 우선 지도교수가 그 주에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서적이나 논문을 통해서 혼자 에세이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튜터링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학생의 인터뷰인데요.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진행 방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개별 지도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 또한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튜터링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 효과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하는 학습 효과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튜터링 관련 만족도를 보시게 되시면 95%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가 전반적인 학습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스퍼드의 이제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 성균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튜터링 시스템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의 튜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단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고 학생들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방식이고, 또 주요 교과 내용을 가르치고 심화 내용은 이제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옥스퍼드의 튜터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포인트는 우선 교과 과정에서 비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는 이제 교양 과목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 과목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학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어서 담당 튜터링의 조교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튜터링의 수업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계점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컨택을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여서 이제 이메일이나 제공 자료를 통해서 리서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부가적으로 저희가 학교 탐방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간단한 감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스퍼드를 방문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옥스퍼드를 찾아오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옥스퍼드의 박물관에서 저희는 그런 것을 찾았는데요. 옥스퍼드의 박물관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8개로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미술, 음악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의 가치도 매우 귀중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공룡, 악기, 천문학, 미술, 역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것을 다 방문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는 성균관대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성균관대 박물관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600주년 지하 1층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의 북카페에 가면 이러한 졸업한 선배들의 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앞서 옥스퍼드와 박물관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종류는 한참 더 부족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박물관은 역사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물관의 설립을 함으로써 풍부하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학교가 614년이라는 기나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가지고 역사 박물관을 만들면 대학의 정치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선배들의 사진, 책 등 선배들의 발자취를 함께 보게 되면서 졸업 동문들과의 이제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을 부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서는 현 제도에서는 역사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것을 과학, 예술 분야로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더 나아가 이제 객관적인 세계 평가 요소인 논문 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학술 연구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서는 이러한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고등학생들도 방문을 하게 되어서 학교 홍보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균관대가 52권 세계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했던 튜터링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대학의 정체성 확립, 즉 내실을 우선 튼튼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제 중앙일보 신문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 학교가 5위를 했었는데요. 그처럼 우리 학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52권 세계대학을 가는 것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제 1이었고요. 다음은 주제 2.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전통 문화 중에서 저희는 한글 알리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찍은 한글 UCC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프랑스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UCC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들을 표현해내는 데 필요한 글자의 수가 자음과 모음을 합쳐 모두 24개에 불과하다. 우리들의 숙소입니다. 지금 보경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이 한지화가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전통 역사 뒤에 도장으로 그들의 이름을 찍고 한지에 그들의 이름을 붓글씨로 적어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한글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그들이 한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한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그들, 집현전의 아씨들이 출동하였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미션 수행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이 외국에서의 한국 인지도가 아직도 낮았다는 점에서 좀 서글프긴 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런 한국어가 되게 생소하지만 우리가 찍어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글 알림이로서 외국에 나가서 활동했던 것이 매우 뿌듯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 2의 마지막이고요. 다음은 이제 메인 주제, 이것이 심화한 메인 주제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2의 심화 연구로서 한글의 인지도 향상 방안을 메인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한글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서점에서의 한글 책자 비율을 한번 찾아보았고 저희들이 통계학과인 만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초기 조사 목표인데요. 우선 한글에서의 한글 책자 비율을 파악을 하고 박물관에서의 한글 지원 여부를 이렇게 프랑스에서 유명하다고 판단되는 박물관, 미술관 등지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글 지원 여부가 한글의 대중적인 인지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점에서의 한글 책자 비율인데요. 저희는 이제 파리에서 인지도 높은 대형 서점이라고 생각되는 지베르 조셉과 지베르 준 이 두 곳내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글 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의 비율 또한 함께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사한 서점에 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로 지베르 조셉에 관한 사진입니다. 우선 한 선반에 대해서 비율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중국어, 일본어를 보게 되시면 대충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어가 조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우선 아시아 언어로 계통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선반 하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 순으로 보게 되면 1대 16대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서점은 지베르 준인데요. 앞선 서점보다는 적은 종류의 비율의 아시아 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특별하게 볼 것이 이제 한국어 책자에서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이 만화책이 되게 저희가 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1대 4대 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어에 차지하는 비율은 1대 16대 21, 1대 4대 9로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의 책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의 프랑스 번역본은 존재하였지만 우리나라 한국어의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프랑스에서의 한글 인지도 수준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회계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회계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 분석이란 원인이 되는 X와 결과값인 Y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우선 다음을 보게 되시면 그래프의 관찰값을 표시하게 되고 그 x와 y 값의 관계식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회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회기식이 나와 있으면 x값에 따른 우리가 알고자 하는 y값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회기 분석입니다. 이제 이런 회기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우선 그 대상은 파리 제2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 20명을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설문 문항은 한글 인지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골라봤습니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해드리면 도출된 회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시면 변수에는 영화, 가요, 기업, 유명인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결과값에서 유의하다고 판단된 것은 V3, V5로서 가요, 유명인사 이 두 가지의 변수가 한국 인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한글을 얘기하였지만 한글 인지도와 한국 인지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글 인지도보다는 한국 인지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y값을 한국 인지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justed R-squared라는 값을 보게 되시면 이것은 78.89%로 이러한 결과값들이 이 정도 신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K-팝과 유명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하다가 보니까 신기한 것을 반응했는데 이런 한국 인지도는 대중적이기보다는 정말 모르는 사람과 매니아층적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와 같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점은 그 기업이 일본이나 중국 기업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결과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기업이 한국 인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임을 홍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조사에 대한 한계점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초반에는 설문지를 작성하였지만 저희 이제 구두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값이 신뢰도가 향상이 되려면 표본의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표본의 수는 20개로서 굉장히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석값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요인들 간의 관계와 같은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봤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생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메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에 가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럽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두근두근하고 떨려 했었는데 막상 유럽에 가니까 밤도 새고 하면서 힘들고 더위도 먹고 해서 지치고 배도 고프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20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유럽의 건물, 예술, 박물관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국인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학생으로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돼서 느꼈던 것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있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경험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주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